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10월 2일에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 정부의 셧다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연휴로 인해서 긴 휴장을 앞둔 오늘 국내 증시 동반 상승 마감했는데요.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3,500선을 넘어서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코스피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2조 2천억 이상을 매수하면서 삼성 하이닉스 매수 이끌면서 결국 신고가를 완전히 갱신해버리면서 미국 증시 별로 관심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가버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를 다 덮고 오직 AI, 반도체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인사이트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모스트 투자자문 장재창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할 이야기 반도체밖에 없는 것 같은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반도체 이야기 먼저 해본다면 삼성, SK 그룹 차원에서 이제 오픈 AI와 협력 이야기 나오고, 네. 근데 이게 이미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단순히 기업 간 협력을 넘어서서 국가 차원의 전략적인 동맹 구축으로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네. 지금 제가 너무 확대 해석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이게 원래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는 게 워낙 이제 트럼프가 완전히 미는 쪽이고, 그 다음에 사이즈 자체도 무섭게 크지만은 여러 가지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사실은 LOI라고 투자 의향서를 네. 통해서 합류한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최근에 이 나온 내용 앞으로 나누겠지만은 그런 내용들이 워낙 지금 현실적으로 그냥 약속의 차원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 반도체 관련해서 인공지능 관련해서 수요에 대한 정확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한국이 이런 거대한 AI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는 의미도 뚜렷하게 크다고 봐야겠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참여 의향서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을 말하고, 그 다음에 실제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너무 좋은 내용. 그게 이제 주인공이 우리라는 거여서, 네. 예, 그게 간단하게 어떤 이렇게 둘러리로 참여하는 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름 넣고 싶을 거 아니에요, 회사들 입장에서.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 오늘 이제 주가도 그래서 올랐겠지만은 내용을 좀 살펴볼 때 초점이 뭐냐면 이게 크게 보면 이겁니다. 인공지능 반도체에서 이 HBM이라고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익히 그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커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일반적인 레거시 반도체라고 불리는 D램, 낸드가 또 그만큼이나 중요한 그러한 부품이 됐다라는 사실인 거죠. 이게 물론 앞서 한 달 전에 바로 전에는 마이크론, 그 전에는 브로드컴 이런 걸 통해서 얘기가 나왔지만, 실제 이렇게 거대한 프로젝트에 정확하게 파트너로 참여하는 걸 통해서 완전히 공표한 상황이 된 거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사실은 HBM 관련해서 이런 예상도 있었죠. 한 몇 달 전 된 것 같아요. 반도체에 겨울이 온다고 했던 얘기 중에 하이닉스에 대한 의견의 초점이 뭐였냐면, 내년쯤 되면 HBM 시장에 모든 플레이어가 다 들어올 텐데 너는 어차피 이제 잃는 거밖에 없다, 점유율을. 이런 얘기였던 거거든요. 요지인즉슨. 근데 오늘 체결한 이 체결은 어떤 의미냐면, 그 HBM과 관련된 그런 플레이어가 예전에 엔비디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뭐냐면 사주는 사주는 그런 측이 80%, 전체 80% 엔비디아가 있으니까 그 시장은 과열되겠죠, 당연히 내년도. 근데 오늘 프로젝트는 뭐냐면 거기에 오픈 AI가 또 다른 엔비디아와는 다른 수요처로 등장하는 의미예요. HBM을 다른 쪽에서 사주는 거고, 이건 오픈 AI만일까요? 아니요. 빅텍들이 이제 내년에 대거 HBM의 구매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엔비디아만의 그런 생태계가 아닌 또 다른 생태계가 생기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HBM의 하이닉스가 거의 점유율을 잃는 일은 이제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이게 하이닉스가 거침없이 오르는 이유인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하이닉스만 좋은 거였을 텐데 그게 아니라 오늘 주문 내용을 보면, 계약 내용을 보면 어떤 거냐면, D램 포함한, 이거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고성능 D램, 요거에 대한 주문이 그 크기가 워낙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갑자기 찾지를 못하는데
여기 있네요. 디램 생산이 90만 장, 월 90만 장. 지금 현재 얼마 만들고 있냐면 40만 장대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생산량의 2배를 요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HBM에 관련돼서 하이닉스가 살아난 것처럼 삼성전자는 D램, 낸드 이쪽이 좀 영향을 받겠죠. 왜냐하면 다행히도 얼마 전에 퀄테스트 통과해서 삼성전자도 이제 HBM 시장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여러 가지 그런 양으로 봤을 때 D램과 낸드가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거대한 수요를 갖고 있다는 거를 그 주요 수요처에서 말한 거고 계약을 하자는 얘기가 된 거잖아요. 결국 이렇게 보니까 지금 세계 시장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HBM 시장은 80%,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그 다음에 D램 시장은 70%, 이 두 회사가 글로벌에서, 낸드 시장은 50%를 이 두 개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개가 정확히 다 무지막지하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간 거잖아요. 결국 생산량을 따져봤더니 28년도부터나 신규 공급이 가능하다 할 정도의 수요를 지금 발표하고 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시 돌아가서 내년도 과열 경쟁에 의해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위치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28년도까지도 계속 수요가 증가돼 장기간 지속되는 수요가 보장돼 있는 거다 보니까 이 부분은 어마어마한 그런 결과를 가져올 거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HBM에 이번에 들어간 것과 함께 D램에 대해서도 동시 수혜가 가능하니까 이제 삼성전자에게도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고, 이제 삼성전자의 단점은 하나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이닉스가 올라갈 때 세게 올라가는 이유는 단일하게 메모리거든요. 삼성전자는 메모리 외에도 여러 두세 가지 더 있죠, 그죠? 그 깎아먹을 수 있는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리했지만 지금 국면은 그 중에서도 가장 주요한 D램, 이 낸드 이쪽이 이제 부각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더 반짝거리는 그런 모멘트랄까 이렇게 봐야 되겠죠. 원래 삼성전자가 제일 잘하는 게 양산화를 잘한 다음에 나머지 경쟁자를 다 죽이는 그렇죠. 이제 이게 플레이어잖아요. 그래서 원래 HBM이 나오면서 삼성이 HBM 만들면 하이닉스 무조건 피해를 볼 거다. 왜냐하면 삼성이 빨리 더 양산화를 잘할 테니까. 그렇죠. 되기만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었는데 지금 이제 그냥 물량이 없어. 그냥 우린 다 줘. 그냥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라클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어떻게 생각하면 미래의 주문을 다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년치, 3년치가 풀로 차버리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라서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면 그걸 한 번에 반영을 하는 것 같아 보이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은 알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외국인이 최근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만 샀잖아요. 한 네네네. 일주일 동안에. 네네. 그러면은 그 산 금액을 보면 오늘 산 것도 그렇고, 그러면은 이게 다 산 걸까? 아니면은,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90만 장으로 가면 지금보다 2배잖아요. 네. 그럼 주가도 2배가 거의 비슷하게 돼야 되잖아요. 네네네. 삼성전자 같은 네. 경우는 물론 메모리만 아니니까 2배까지는 안 되겠지만. 네네네. 그러면 실제로는 지금 올라온 게 어느 정도 반영된 것 같으세요? 지금 뉴스 나오기 전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종목을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고요. 종목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 같다. 이거는 뭐 하나만한 모르죠. 소리입니다, 네, 사실은. 맞죠. 그렇지만 요거는 접근할 수 있는데 뭐냐면 지금 이제 한국 증시가 우리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부터 더 여지가 얼마나 있느냐. 지금도 상당히 강하니까요. 오늘도 뭐 기록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할 때 여러분이 반드시 참고할 게 뭐냐면 한국은 반도체와 같이 간다.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반도체가 반짝반짝하니까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갖되 얼만큼 더 반도체가 갈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 사안을 보면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불과 한 달 전까지도 우리가 갖고 있는 반도체, 한국이 갖고 있는 반도체 부분은 하이닉스는 HBM이지만 요건 전체 반도체, 우리 한국의 반도체의 10%도 안 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사실 D램이라고 말하는 낸드라고 말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한 달 전만 해도 이 레거시 반도체 쪽은 공급 과잉이다. 그래서 실제로 지나간 한 6개월 이상 생산을 줄여놨어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생산을 줄여놨는데 값은 계속 떨어졌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보다 훨씬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28년 얘기를 드렸잖아요. 반도체 가격은 언제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냐면 공급 과잉으로 생산을 줄여놨는데 수요가 터졌을 때 이때 그냥 가파르게 오르는 거죠. 왜냐하면 현물가가 막 올라가니까요. 당장 구해야 하니까. 그런 일이 지금 발생했다는 거. 그러면 향후 한국의 반도체가 이전에 HBM에만 속해서만 부분적으로 올라가던 게 아니라 이제 광범위하게 올라간다. 다르게 말하면
지금 좀 약간 약하죠. 코스닥에 있는 소부장조차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질문 주셨던 거 도대체 어디까지 보면 됩니까? 라고 하면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반도체가 이렇게 이익이 이제 가파르게 상향될 때 지금 아까 말씀 이런 모멘트에서 올라갈 때 어디까지 됐었냐면 보통 12개월 포워드 EPS 상향 기준이 한 바닥에서 60에서 80% 정도 상향됐었습니다. 60% 정도. 지금 어느 정도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어느 정도 상향됐냐? 20%요. 앞으로 40% 더 남았어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가격이 얼마큼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반도체의 실적 상향, 이거 무슨 증권사들이 이제 계속 앞다퉈서 더 올라야 돼 하는 정도가 지금보다 2배 이상. 예, 지금 20% 갖고 평균적으로 60에서 80% 갔다, 과거에는. 이렇게 숏이 났을 때, 공급이 없고 수요는 커질 때. 그러니까 사실 앞으로 4분기는 계속적인 실적 상향, 기대 실적에 대한 상향이 일어날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근데 어차피 이렇게 만들려면 공장이 있었어야 될 텐데 네. 그 공장을 풀로 가동을 해도 2배를 만들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공장을 지으라 그럴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미국에다 지으라 그럴 거잖아요. 그렇죠. 트럼프가. 그죠? 네네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 3,500억 불 투자였는데 그 프로젝트 자체가 5천억 불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보다 큰데 우리한테 달라 그런 것보다 더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중에서 예를 들면 3,500억 불 중에서 예를 들면 2천억 불 정도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고 공장 지어라 라고 하면은 3,500억 불 중에 2천억 불은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환율이나 뭐 그다음에 이제 관세나 이런 것도 여기에 다 연동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네. 환율이랑 이런 이제 직접적인 투자 부분은 어떻게 딱 생각이 드세요? 우선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애석하게도 그들이 요구한 현금 네.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현금 기준에 안 맞나요? 투자는 제외했거든요. 아. 이런 식으로 와서 공장 짓는 건 뺐습니다. 거기서. 아. 그들이 원하는 3,500, 정확하게 4,500인데요. 요거는 뺐기 때문에 사실 해당이 좀 안 돼서 그렇고, 그다음에 환율은 사실 10월에 11월에 한국의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협상이 어떻게 될지 문제겠죠. 시나리오가 한 4개 정도 있는데요. 사실은 얘기하려면 답답해집니다. 네. 한번 해보시죠, 그래도. 네네. 그런데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건 없고 최악부터 그래도 이제 최선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가 있는데 최악은 당연히 그 수합 안 되고 그대로 다 박아 넣게 되는 거겠죠. 최악 외환 위기 얘기까지 나오는 정도. 예. 최선은 통화 수합도 하고 그 다음에 일본처럼 투자하게 되는 거. 예. 보증 뭐 이런 걸로.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그쪽에 그 좀 고집 센 사람 한 사람 있잖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이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는 뭐냐? 고착화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협상 체결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기존에 지금 더 높게 맞은 관세들, 예를 들면 자동차, 그대로 가는 겁니다. 남들보다, 일본보다 15% 더 내고 있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심하면 20%가 되는 그것들을 그냥 가져가게 되는 거. 이게 가장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 왜냐하면 어느 쪽도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이 양보하면 환율이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딱 봐도 양보 안 할 것 같이 굴어요, 저렇게.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이벤트들이 있어요. 뭔가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 저쪽에 있는 저 트럼프란 사람이 정말 거의 제정신 아니게 기쁠 일이 생긴다. 우리가 그런 걸 줄 수 있다 하면 모르겠는데 안 그러고는 지금 확률 높은 시나리오로 보면 그런 일들이 있고 이렇게만 돼도 환율은 그래도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그래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다른 나라들처럼 강세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뭐 1,400원 근처에서 움직이는 원래는 정상적으로는 어때야 되냐면 이 문제만 없었으면 달러의 그 인덱스랑 그런 비교해보면 1,350원 네. 여기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슈 때문에 1,400원대에 있을 그렇다고 최악이 아니니까 치고 올라가 버리진 않지만은 그런 부분.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저한테는 어떤 문제냐면 그럼 외국인이 살 수 있을까? 외국인은 전통적으로 언제나 환율이 원화가 강세인 국면에서 세게 들어왔었죠. 당연한 게 뭐냐면 옛날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패시브 펀드들이 산 겁니다. 한국에서. 그 패시브 펀드들은 환율의 변동성이 더 무서운 거예요. 주식 변동성보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만약에 반대로 부정적으로 움직이면 안 들어왔었습니다. 그게 더 크게 작용하니까.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최근에 오늘도 2조 얘기를 하시지만 최근에 7조 이상 산 외국인들은 액티브 펀드들이에요.
액티브 펀드들은 환율의 변동성을 수용하고 갑니다. 주식에서 더 크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율이 반대로 가는데도 요즘 사는 겁니다. 저는 그게 너무 기뻐요. 그래서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사줄 수 있는 배경만 있다면 한국은 아까 반도체의 호재와 그다음에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받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좀 더 크게 봐도 좋다.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외국인 수급이 빠지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아까 그 3,500불 뭐 얘기처럼 이런 것들 때문에 약세가 돼서 못 들어온다면 상당한 차질이 있을 거라 걱정이 됐는데 최근에 들어오는 펀드들은 한국의 또 다른 면을 보고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아까 지금 저희 처음에 얘기했던 스타게이트를 네. 미리 알았던 액티브 헤지 펀드들이 예. 미리 선침해를 계속해서 올린 거고 그럼 이제 두 배로 네, 아까 네. 말씀하셨듯이 40%는 더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보면. 네, 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오를 때 이제 팔려고 미리 샀다. 네. 어차피 액티브 매니저라는 거는 롱텀으로 가져가는 데가 아니잖아요. 거의 그렇죠. 네, 예. 그러다 보면 그런 위험성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까지가 위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 그다음에 그 밑에서부터 지금까지 올라온 게 이미 한 30% 정도는 올라왔거든요. 네네네네네. 그러면 과거 대비해서 40% 올라갔었다고 치면 네네. 이미 30% 올랐으면 이제부터는 10%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다 그거는 저기 바닥서부터 생각하면. 실적에 대한 상향을 말하기 때문에 가격하고는 약간 다르고요. 근데 이제 가격이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이 사기 전 가격 네네. 대비해서 이 네. 개인들은 다 팔아서 오늘은 3조 3천억을 팔았는데 맞습니다. 개인은 참여 안 하고 있죠. 네,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 여기서 더 위로 쏘면은 개인들이 포모를 안 하고 네네. 안 산다. 네. 그러면 끝까지 살 것 같고 그다음에 포모로 들어온다. 그럼 거기다 네. 이제 던지고 나가고 싶을 텐데 외국인 네네네네. 액티브 매니저라면 살 네네. 사람이 있어야 팔 수 네네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팔려고 그럴까? 이 산 물건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이제 뉴스가 다 나오고 이런 다음에 누구한테 던지고 싶을까? 어떻게 보세요? 개인한테 결국 항상 던져왔잖아요. 그냥 저는 좀 시장에 들어온 지 오래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외국인 매매를 과거에도 10년, 20년 전부터 지켜봤는데 외국인들은 어떤 경향을 갖고 있냐면 그 초반과 후반에 삽니다. 중간에 개인들이 사고요. 초반과 후반에 사는데 특징이 뭐냐면 전형적인 특징이 주도 업종을 일관되게 삽니다. 이걸 바꿔가면서 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주도 업종이 지금 저는 오늘 반도체 얘기를 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전까지 아까 제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레거시는 안 된다고 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 한 달 전까지도 우리가 고점을 냈던 때는 누가 밀어 올린 걸까요? 소위 말하는 조방원이죠. 예. 이게 주도 업종입니다. 사실 21년도 우리가 최고점을 냈던 3,500 시점에서 주도 업종과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 주로 새로 들어온 데가 어디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시가총액 10위 안에 HD 현대중공업, 두산 에너빌리티 다 하시는 요즘의 주역들이죠. 그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의 미국의 요인에 의한 주도 업종, 조방원이 여전히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반도체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저스트하게 계산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각해서 외국인이 알고 들어왔네라고 생각을 해서 따져도 실제로는 사실은 제가 본 반도체는 정말 심하게 치중돼 있어요. 아주 강력합니다. 그 랠리 자체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상당히 남아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는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시장을 움직이는 주도 업종, 조방원, 그다음에 이 밸류업 상법 개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금융업종 같은 것들이 상당히 탄탄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대해서 거꾸로 지속적으로 아까 외국인들이 후반 마지막도 사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은 대신 주도 업종 내에서 움직이는 건 철칙이기 때문에 주도 업종이 바뀌는 상황이 아니라면 들고 가고 지금 들어가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예. 근데 지금 뭐 오늘 나왔던 보도 내용 보면 샘 올트먼 CEO가 우리나라 방한하기 전에 대만 먼저 들렀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뭐 반도체 오늘 너무 좋았고 모멘텀 강해지는 상황이긴 한데 대만이 새로운 변수가 되지는 않을까요? 뭐 사실 그것도 저희 예측의 영역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걱정하시는 건 전쟁 같은 쪽일 것 같은데 예, 그런 면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요즘 협상을 중국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이례적인 얘기들을 자꾸 하고 있기는 합니다. 과거하고는 다르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중국과 아주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시나리오는 올해는 일단 중국하고 맞붙을 능력이 안 되니까 히토류도 있고 하니까
정말 좋은 무드로 가고 내년도 중간 선거 끝나고 준비되면 중국을 박살 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즘 하는 코멘트로는 우리 계속 잘 가자. 그러기 위해서 대만도 내가 지금 생각해 볼게. 막 이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예측하는 부분은 전혀 저는 이제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하지만 적어도 지금 우리 그 한국의 그런 메모리 특히 HBM이라든지 그다음에 레거시가 이제 대거 인공지능에서 이게 추론형 반도체로 가기 때문이에요. 지금 인공지능 시장이 진화해 가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조차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다른 그 인공지능 반도체 쪽으로 이동해 가잖아요. 그죠? 그런 면들 때문에 이 레거시 반도체에 관련된 수요가 확실하게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걸 이제 주요한 메이저 플레이어가 확인시켜 준 거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만과 비교했을 때 TSMC가 없는 한국, 삼성전자가 달려들었는데 몇 년 동안 사실 좀 쓴맛을 봤던 시장, 그것과는 다르게 이제 기존의 메모리를 갖고 AI의 정당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된 거가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저는 자꾸 음모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대만이건 우리나라건 결국은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삼성전자 USA, TSMC USA가 필요한 거지 너네 나라에 있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맞죠. 예, 그러면은 결과론적으로 회사는 좋아질 수 있고 매출이 2배가 날 수 있겠지만 그거를 만들 때 그러니까 이제 자꾸 지분을 달라 그러고 왜냐면 90% 내나 50% 내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결국은 어차피 내가 밀어줄 거여서 걔는 안 망하니까. 네. 예. 그러면은 다 그냥 여기다 지어. 그리고 이제 약간 그래 너 중국이랑 친하게 지낸다 그러면 대만에서 이제 본토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에이씨 그냥 미국 가자. 그래서 본사 미국으로 옮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원래 TSMC는 이제 타이완 전체 나라를 대표하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산업이니까 우리도 보면은 약간 삼성전자도 약간 그런 면이 있고 근데 다 그냥 가을로 가버리면 어떻게 보면은 로컬 그러니까 뭐 대만 또 한국 전체 나라로 봐서는 굉장히 큰 포지션을 뺏기게 되고 결국 국가 자체의 경쟁력은 오히려 없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 아닌가요? 기업은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네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오르신 말씀이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경계해야 될 요인인데 이제 그 지금 트럼프의 행보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국가 자본주의라고 저희가 부르면서 그렇죠. 잠깐 주의를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생각해야 할 건 뭐냐면 이게 그냥 트럼프만의 아주 특이하고 아주 또라이 같은 트럼프만의 행동이 아니라 이게 레닌이라는 사람, 그 레닌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자본주의의 마지막 단계는 제국주의라는 말을 했어요. 지금 이 트럼프가 지금 하는 행동들이 그 트럼프가 과거에 공공연히 자기 롤모델이라고 말했던 맥킨리 대통령 따라하는 것 따라하는 건 아닌데 그 맥키니 대통령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사실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뚜렷하게 제국주의를 표방했습니다. 여러 군데를 점령했어요. 괌 같은 게 그때 병합된 거죠. 이 맥키니 대통령일 때. 그리고 하와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다 차지한 겁니다. 예. 그런 식인데 이게 또라이 행동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끝에 이 그 파퓰리즘 그 표를 가진 사람들에게 호응하려면 결국 제국주의적 행보를 보여야 하니 그런 면에서 나타나는 행동이라고 경계해야 할 거고 두 번째는 국가 자본주의가 저는 한국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 쪽인데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이 좀 트럼프가 이상해서 그렇지 올바른 면이 있다면 미국을 생각해 보면 뭐냐면 패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이익과 상관없이 독점적으로 그러니까 차별적으로 밀어줘야 할 업종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반도체인 거죠. 아니면 지금 요즘에는 바이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을 때 패권을 미국이 놓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한국도 이미 인공지능에서 3년이 늦었는데 지금 정부가 제가 생각할 때는 특별하게 이제 전 세계 AI 3위국 안에 들어가려면 특정하게 국가가 밀어주는 어떤 차별적인 분야적인 지원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의 행동을 본다면 이제 어떤 면에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기업 입장에서 매우 경계해야 될 일들이 있게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3,500억 불 달라 그래서 이렇게 힘든데 그 아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하나가 5천억 불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쪽으로 가겠다가 투자를 지금에 와서 하겠다라고 하면 네. 이미 우리는 할 수 있는 역량이 아예 안 되는 거죠. 3,500억 줄 돈 없다고 이렇게 외환위기 난다고 난리인데 스타게이트 하나 프로젝트가 5천억 불짜리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원래 할 수가 없는 나라는 거죠. 오히려 그러느니 그냥 거기에 이렇게 잘 엣지를 딱 붙어서 반도체면 반도체 뭐 이렇게 우리는 큰 거 안 할게 그냥 하고 너는 대신에 나한테 요것만 사가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국가적으로는 좋은 정책 아닐까요?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아니라고 딱 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사실은 이 인공지능이 진화돼 갈 때 그 영역 아까 추론의 영역으로 가면 A식 반도체 쪽 한국 지금 1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올 거라고 그렇죠. 저는 네. 보고 있고요. 과거 인터넷 때를 회상해 보면 그때도 저희가 한국이 좀 늦었어요. 비슷하게 한 3년 정도 늦어가지고요. 정말 미친 듯이 정부 지원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네이버, 카카오 탄생했던 거죠. 예, 코로나 때 왜 한국이 제일 많이 올랐냐면요. 시가총액 10위 안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기업이 아시아 전체에서 제일 높았고요. 미국보다 오히려 높다고 할 정도로. 그 당시 언택이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기업의 비중이 시가총액 10위 안에 제일 높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올랐고 그래서 또 많이 떨어졌던 거죠. 저는 그런 저력이 한국에 있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국가자본주의라는 말을 꼭 굳이 안 쓰더라도 뭔가 국가적인 지원이 나온다면 이번에도 예, 의미 있는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쟤네들이 하는 거 말고 LLM 다른 말고 뭐 쪽으로. 다른 걸 해야 될 것 같은. 왜냐하면 이제 일단 돈으로 도제체를 사가지고 메꿀 수가 안 없잖아요. 되니까. 그렇죠. 네, 일단 그래서 그렇죠. 훨씬 우리나라는 이제 똑똑한 사람이 많으니까 어떻게 잘 되지 않을까 기대를 근데 해봅니다. 잠깐 조금 네. 다른 좀 이야기긴 한데 트럼프 이 반도체 제국주의에서 인텔이 꼭 거론이 되잖아요. 근데 인텔 지금 간밤에는 또 AMD한테 이 칩을 뭐 수주를 받아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긴 했는데 근데 경쟁 관계 이게 가능한 일인가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제일 웃으면서 들었던 얘기인데 과거에는 인텔이 AMD를 갖고 놀았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AMD한테 이렇게 받아가는 입장이 주십시오. 됐다는 거. 네, 이게 기업이구나. 이게 세상의 변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제 다시 시작하는 그 인텔 입장에서는 실제로 제가 한 2년 전쯤에 국방수권법이라고 바이든이 이걸 꺼내들고 인텔을 키우겠다라는 뜻을 보인 적이 있어요. 인텔이 파운드리에서 들어갔다 나왔던 거 바로 직후였는데요. 저는 거의 그런 행보로 가지 않겠냐. 아까 국가 자본주의 일부분을 보자면 계속해서 전에는 안 되던 영역이지만 따오게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건 국가가 뒤에서 미는 일이겠죠. 어차피 인텔은 국가 소유로 된 거 아닌가요? 지금 미국에서? 이미? 국부 지분이 이미 많아졌고 대주주가 돼버린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AI 기업들이 인텔이랑 다 링크를 맺고 있잖아요. 이제 다. 그래야겠죠. 네, 그러고 있는 상태라서 이미 뭐 그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방향일 것 같고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환율이나 이제 미국이랑 한국이랑 두 개 중에 어디를 투자할까 네. 이게 제일 이제 궁금한 것 같아요. 네네. 예, 둘 다 그냥 다 가지면 제일 좋은데. 사실 그냥 지나간 6개월간 성적표를 어제 제가 유튜브 라이브에서 보여드렸는데 생각보다 지금 미국이 신고가 간 건 아시죠? 예, 고점이고 그런데 그 미국 성적의 3배 중국이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중국만이냐? 멕시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미국만 보고 있는 사람에게는 지금 미국이 너무 좋습니다. 그죠? 안 빠지고. 그런데 다른 때하고 다르게 숫자로 딱 비교하면 못지않은 나라가 4-5개 확 보입니다. 한국도 그중에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야를 넓히셔야 되고요. 이게 왜 가능한지 우선 아셔야 되는데 신흥국이 미국처럼 어깨를 나란히 했던 때는 유일하게 언제냐? 달러 약세 구간입니다. 지금 달러는 미국이 너무 많은 빚을 갖고 있기 때문에 퍼거슨 법칙이라고 미국의 빚이 그 방위비보다 더 높아지면 이자를 말하는데 부채 이자가 높아지면 패권 국가에서 내려오게 된다라는 법칙처럼 미국은 지금 사실 위기 국면이죠. 너무 빚이 많아서 달러를 안 믿어주고 국채를 안 믿어줍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내려도 10년, 30년은 올라가는 시장이었던 거잖아요. 그럼 이 국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 뭐냐? 달러의 장기적인 약세라는 겁니다. 달러가 약세인 국면에서는 신흥국, 커머디티, 원자재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과거의 시장을 보면. 그러니까 혹시라도 포트폴리오를 짜실 때 미국만 보실 게 아니라 신흥국을 적어도 30% 이상
커머디티도 좀 많이 고려해 보실 필요가 요즘 대표 주자 금이죠, 그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장 특징주부터 뉴욕 증시 리포트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은 섹터 혹은 테마부터 정리해 볼 텐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픈 AI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스타게이트는 미국 전역에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약 700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인데요. 오픈 AI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HBM 반도체를 비롯해 월 최대 90만 장의 고성능 D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이 수요에 맞춰 내부적으로 생산 체계를 개편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먼저 오늘 SK하이닉스가 9.86% 오르면서 39만 5,500원에 마감했는데 장중 40만 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또 삼성전자도 3.49% 오르면서 8만 9천 원에 마감했고 장중 강하게 오르면서 4년 9개월 만에 9만 전자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또 원익 IPS가 15%대 강세 보였고 유진테크와 네오셈이 각각 6%, 13%대 강세 보이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앞선 소식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공장 증설을 비롯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금산 분리에 대한 완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이에 따라 지주사들의 기업형 벤처 캐피털 규제가 완화되고 외부 자금 활용에 대한 제약이 줄어들면 대규모 펀드를 통해 미래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 가치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지주사 관련주들이 일제히 올랐는데 먼저 SK스퀘어가 오늘 15%대 급등하면서 23만 8천 원에 마감했고요. 삼성물산이 4.93% 오르면서 19만 7,800원, SK도 오늘 6%대 강세 보였고 하나금융지주와 HD현대가 각각 2%, 4%대 오름세 보이면서 관련주들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위성통신 서비스 업체 AST 스페이스 모바일부터 나사 출신 과학자들이 설립한 위성기업 플래닛랩스, 그리고 담배 시장에서 말보로 브랜드로 1위를 지키고 있는 알트리아 그룹까지 세 가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AST 스페이스 모바일입니다. 현재 주가는 56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60달러로 제시됐습니다. 최근 AI가 확산하고 초연결 인프라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별도의 장비 없이 스마트폰으로 위성과 통신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위해 작년엔 스마트폰 위성인 블루버드 위성 5기를 발사했는데 내년까지 45기에서 60기를 추가로 발사할 예정이고 또 위성 통신용 주파수 60MHz의 우선권 확보를 통해 글로벌 상용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우주개발국이 주도하는 저궤도 위성 네트워크 프로젝트 헤일로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보하면서 향후 초연결 인프라의 핵심 기업으로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플래닛랩스입니다. 최근 한 달간 주가가 107% 이상 오르면서 현재 최고 목표 주가도 뛰어넘었습니다. 간밤 주가는 6%대 오르면서 13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현재 200기의 위성을 운용하면서 매일 전 지구를 촬영할 수 있는데 특히 차세대 고해상도 위성인 펠리컨은 엔비디아의 제슨 AI 플랫폼을 탑재해서 지구로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고도 실시간 분석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독일 정부와 2억 4천만 유로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고 일본 스카이 퍼펙트 제이색과도 계약하면서 펠리컨 위성 10기를 구축해 2027년부터 운용할 계획이고요. 또 나사와의 계약으로 4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프로젝트에서 일부 수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플래닛 랩스는 AI 분석 기술을 강점으로 글로벌 위성 데이터 분야에서 선도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알트리아 그룹입니다. 현재 주가는 66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73달러로 제시됐습니다. 지난 2분기에는 담배 판매량 감소에도 가격 인상과 니코틴 파우치 온의 판매 급증으로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또 현재 예상 배당 수익률은 6에서 7% 수준으로 미국 국채금리를 크게 웃돌면서 고배당주로서의 매력이 점점 부각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한국의 KTNG와 북유럽의 어나더 스누스 팩토리를 인수해서 글로벌 니코틴 파우치 시장 진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트리아 그룹은 기존의 안정적인 사업에 더해 글로벌 신사업 확장 기회까지 마련하면서 고배당주의 대표 주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종목에 대한 국내 증권사들의 분석 살펴봤습니다. 오늘 밤 뉴욕 증시 투자 전략 세우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였습니다. 최근 미국 국방 기조가 한층 강해지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전쟁부로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동시에 미사일 2배에서 4배 정도까지 증산하고 핵 전력도 업그레이드한다는 메시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미국의 국방 기조 변화가 글로벌 안보 지형과 또 방위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진제일 금호공대 교수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국방장관이 정말 국방부는 이제 끝이다, 전쟁부로라고 말을 했는데 미군의 정체성 자체를 좀 바꾸는 것 같은데 그 의도가 뭘까요? 예, 그건 분명히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일단은 국방부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국방부라 그러지만 영어로는 디펜스지 않습니까? 약간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뜻이 있으니까 트럼프의 인식은 현재 미군이 너무 워크나 이런 걸 하다가 보니까 약간 군기가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부로 바꾸면은 늘 전쟁을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조금 적극적이고 이렇게 갈 걸로 생각하고 이제 전쟁부를 바꿨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미 육군 250주년 프레이드를 했었거든요. 네. 그 직전에 있었던 러시아의 전성절 행사나 중국의 이제 9월 3일 날 전성절 행사하고 보면은 약간 다르죠, 군기가.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이제 모든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것만 군생활 프레이드 훈련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다른데 그래도 미군은 약간 맥이 없어 보이고 그런 것은 있죠.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약간 미신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미신이요? 예, 그러니까 전쟁부라는 이름을 1947년도에 국방부로 바꾸었거든요. 예, 그 전까지는 항상 미군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이긴 전쟁이 거의 없어요. 걸프전 빼놓고는 대부분 전쟁 질질 끌다가 말고 그랬거든요. 한국 전쟁도 무승부였죠. 그럼 이제 베트남전도 그렇고 나중에 이라크전, 아프간전 이런 데서 계속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미신적인 요소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미국 국방부가 결국은 방산업체들 통해 가지고 미사일도 증산하고 핵무기도 다시 오히려 관리를 하기 시작하는 것 같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군수를 확충한다는 얘기는 뭔가 쓰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걸 어디에 쓸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준동원 체제 이런 단어까지 나오던데. 예, 지금 현재 이제 사실은 미국이 전쟁을 안 한 것 같으면은 사실 전쟁을 했거든요. 우크라이나를 대리로 해서 러시아랑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을 하면서 미군이 군비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이스라엘이 쏜 무기들을 다 미국에서 갖다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그 방산업 그 산업에서는 굉장히 많이 생산해가지고 대부분 썼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병기고가 비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우리나라한테도 뭐 포탄 빌리러 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실제로 미사일 같은 거 많이 비어 있고 그래서 일단 그걸 채워야 되는 게 급하고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쭉 한 3년 반 동안 보니까 러시아가 생산력이 엄청 뛰어나고 하니까 그리고 기술력도 많이 뛰어나고 특히 전쟁하면서 진화를 하니까 이제 이 미국에 비상이 걸렸어요. 그 비상 걸린 것은 일반한테 안 알려져 있지만은 2023년 한 해 내내 그 미국 그 방산업체를 조사를 했어요. 그 고빈이라는 데이터 업체가 그 조사하는 연구비만 3억 5천만 불. 우리 돈으로 한 5천억 원 들여서 미군을 샅샅이 뒤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비들이 어디서 소싱하는지 중국에서 오는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비상이 걸리고 중국하고 전쟁을 하면 생산을 못하는 입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2024년도 1월달에 지금부터 한 1년 반 전에 뭘 하는 거니까 미국의 방위산업 전략 보고서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전략서로 들어가는 겁니다. 국방 전략, 뭐 군사 안보 전략 이런 것처럼 그렇게 들어가 가지고 이제 방위산업을 어떻게 이제 항상 전쟁할 때 그야말로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느냐 그 전략을 만들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제 이야기를 잘 안 해요. 미국이 약하게 보일까 봐.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약했죠. 저 같은 사람은 러우전을 계속 봤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이 러시아한테 군비 경쟁에서 참패한 거다. 이렇게 늘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군사비를 엄청 많이 쓰고 그러지만은 실속은 거의 없고 그래서 어떤 리스트럭션이 필요한 그런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번에 국방부가 방산업체들한테 증산 명령하면서 네. 최신 장거리 미사일을 뭐 네. 한두 개도 아니고 12종을 지금 포함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거의 뭐 전쟁 곧 나오는 그런 상황인 건지 아니면 이게 또 미사일들이 각각 다른 사용처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때는 뭐 이거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목적들 갖고 있을까요? 예, 12종 중에 방공에 관계된 것이 한 3종입니다. 패트리어트 그 팩3가 있고 팩3 MSA라 해서 팩3보다 좀 성능이 좋은 게 있습니다. 그게 있고 SM6라 해서 해상에서 막는 게 있고요. 그리고 있고 이제 장거리 미사일은 이제 LRASM하고 제스음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미사일들은 주로 쓰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PRSM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에이테킴스 후손인데 이런 무기들이 러시아가 지금 쓰고 있는 무기들보다 다 성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성능이 떨어지다는 그 사거리가 짧다든지 뭐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 무기들이 사실상 우리가 미국이 계속 투자한 것 같지만은 90년대 이후에 별로 투자를 안 했어요. 어떤 전쟁을 했는가 하니까 뭐 아프간전, 이라크전, 그 대불란전, 대체레전 이런 작은 전투만 했지 본격적인 그 강대국하고 이렇게 붙는 전쟁을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그렇게 업그레이드가 안 됐고 중간에 약간 이제 미국이 뭐 경쟁자가 없으니까 약간 느슨한 점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했는데 너무 그 약간 그 프로그램에 맞지 않게 너무 낭비적이거나 좀 허술하거나 이런 개발 실패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되살리는 면이 있고 지금 여기서 12종 이 미사일들 보면은 지금도 많이 쓰는 미사일입니다. 그거 중에서 어떤 것들은 조금 업그레이드한 것이지 뭐 최신형 미사일은 없습니다. 이걸 당장 시장에 내놔도 중국 미사일이나 러시아 미사일한테 바로 붙으면 성능이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기술력 한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저런 미사일은 미국에 있는 기업이 만드나요? 우리나라에다 또 외주 주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대부분 미국이 주고요. 여기 NSM이라고 여기 노르웨이에서 개발한 게 하나가 있고요. 뭐 이런 게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는 없지만 SM3의 뭐 최신 버전 같은 블락2 같은 건 일본하고 같이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파는 우리나라가 뭐 많이 팔았다, 뭐 미사일 많이 수출한다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미사일.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걸 계속 미사일을 지금 미국이 생산하려 해도 생산력이 못 따라가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이제 그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이나 이스라엘 이란 전쟁에서 방공망이 굉장히 약해졌는데
방공망을 공격하는 미사일은 그냥 쉽게 쏠 수 있는데 그걸 맞추는 그 요격 미사일은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려워요. 총알이 날라오는 걸 총알로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그야말로 제거보를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생산도 어렵고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특히 지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그 무기를 막을 방공 미사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란 이라크전에서도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서도 이란이 막 터지다가 이제 미사일을 쏘지 않습니까? 그 쏜 미사일이 600개 발대했는데 그 중에 35%만 요격을 했어요. 이스라엘 방공 시스템이 세계에서 최고거든요. 미국에도 그런 시스템이 다 없어요. 그러니까 다 미국 기술이지만은 그 좁은 그 안에 굉장히 밀도 높게 가지고 있었는데도 사실 굉장히 많이 터졌죠. 그래서 방공이라는 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거다. 그래서 이 방공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기회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건드리고 있는 게 또 핵도 있지 않습니까? 뭐 다시 트럼프 2기의 국방 전략이 그러면 핵 중심 억지력으로 돌아가게 되는 건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핵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이 이제 미국이 핵을 계속 우위를 가지고 있었고 이제 핵은 탄두가 있고 투발 수단이 있습니다. 탄두는 러시아하고 거의 같은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협정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한 5천 발 정도 냉전 때는 5만 발씩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한 5천 발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투발 수단은 러시아는 2008년 이후에 한 10년간 엄청 개발해가지고 극초음속 미사일로 다 바꿨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옛날 미사일, 한 4, 50년대 미사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1기 때 핵전력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업그레이드 계획을 냈어요. 일단 당장은 이제 그 너무 오래되면 신뢰성이 떨어지고 하니까 정비하고 해서 조금 새로운 걸로 했지만 이제 최신의 결국은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로 바꿔야 되는데 미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이 아직 실전에 증명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옛날에 투자를 했다. 이것은 자기가 1기 때 투자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계속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러시아한테 굉장히 뒤처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말을 못 하잖아요. 그걸 못 해놓고 우리가 러시아한테 뒤처지니까 합시다 이렇게 못 하니까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 건데 핵은 핵 성능 자체는 비슷하지만은 투발하는 수단은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유일하게 러시아하고 비슷한 수준이 뭔가니까 이제 잠수함 발사 미사일입니다. 트라이덴트 2 D5라는 잠수함 발사 미사일인데 이것도 오래되기는 했지만은 이게 본래 성능이 좋아요. 12,000km 가기 때문에 굉장히 멀리 가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것도 이제 수명이 오래됐기 좀 바꿔야 되지만은 그래도 이미 기술이 좋으니까 이거는 금방 바꿀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머지들은 그다지 좋지 않고요. 그 이제 그래도 우수한 이제 전략 핵 폭격기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이 좀 우수한데 최근에 중국에서 뭔가 개발했는데 거의 비슷한 건데 더 큰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쫓아오는 속도가 좀 겁나는 거죠. 근데 미국은 그 소위 말해 생산 기반이 좀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생각보다 힘듭니다. 돈은 많이 투자를 해도. 아니 근데 미국이 원래 별명 중에 천조국도 있잖아요. 국방비에 1,000조 넘게 뭐 쓴다. 지금은 1,500조국이죠. 근데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뭐 중국한테 뒤처지고 러시아한테 뒤처지고 돈이 다 어디로 샌 거죠? 예, 일단은 예를 들어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비교해 보면은 한 러시아 국방비가 미국의 한 15% 정도 씁니다. 그것도 최근에 전쟁한다고. 그런데 1인당 국민소득은 한 9배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당히 인건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비용 자체가 한 10배 정도 비싼 비용이다. 기본적으로 구조 자체가.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약간 느슨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90년대 이제 그 탈냉전을 하면서 방위산업재들이 필요가 없으니까 축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축소를 미 국방부에서 막 드라이브를 했어요. 그걸 하면서 이제 강제로 합병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빅5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민간이 이제 강력한데 미국은 이제 이 방산업체들은 빅5 남아가지고 물량 나눠 먹게 하는 거예요. 그걸 30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고가가 되고 예를 들자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F-35라는 스텔스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스텔스기는 미국의 50개 주에서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국회의원을 가도 그 예산 올리면 다 통과해줘요. 자기 일자리가 그런 게 있으니까 약간 어째 보면 부패 구조죠. 약간 그런 게 있고 이제 우리가 미국의 군산 복합체가 부패 구조라는 걸 잘 알고 있는데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 방산업체들이 민간업체가 아니고 국영업체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익을 극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훌륭한 뭐 공부 잘해가 공무원들이 가는 이런 정도의 입장이라 생각하면은 미국은 이걸 민간 기업이 이득을 취하거든요. 우리도 비슷하죠. 우리도 근근히 이제 수지 맞추고 있다가 이제 전쟁 나가지고 요즘 특수 좀 나서 좀 좋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이익 구조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실제 성능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많이 손실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은 국방 같은 경우도 이제 관주도냐, 그러니까 국가 주도냐, 아니면 민간 주도냐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트럼프가 국가 자본주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도권을 국가가 가지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기도 해보니 민간 안 되겠고 그냥 내가 더 딱 손잡아서 개발 새로 하고 핵도 새로 정리하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지금 뭐 트럼프가 뭘 생각하는지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지만은 여러 가지로 보면은 일단은 장기적으로 어떤 두 국가가 군비 경쟁을 한다 치면은 일단 서로 간에 가성비의 싸움을 이겨야 되거든요. 한두 번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30년, 40년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데 남들보다 10배 비싼 걸 가지고 계속 지속을 할 수가 없죠. 그게 국부가 아무리 있어도 국방 예산이 대부분의 국가 예산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비효율적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이제 보잉 쪽에 조금 가까워가지고 우리도 그때 뭐 옛날에 훈련기 할 때 보잉 쪽에 던지주고 라키드하고 우리 같은 데는 소외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가가지고 보니까 걔네들 생산을 못 해가지고 지금 버벅거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째 보면은 그 기업은 그때 이익을 극대화해야 되는 거고 그런 투자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가 어느 정도 뒷받침 안 해주면 이 방위 산업 자체는 약간 그 시장 실패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국가가 하는 게 좋은데 국가가 해도 예를 들어서 장기간 오랫동안 지탱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방위 산업 가장 큰 문제가 뭔가 그러니까 가동률을 유지 못하는 거죠. 전쟁 나면 관계 없는데 전쟁 안 나면은 물량을 그 시설을 다 놀려야 되지 않습니까? 인력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모순이 계속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뭐가 현명한지는 이제 그건 학자들이 논의해야 될 대상인데. 분명히 트럼프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안 했지만. 그러나 미국은 이 방위산업 업체들 원체 힘이 세기 때문에 그게 될 줄 모르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블랙락이나 이런 데거든요. 트럼프가 블랙락하고 대결한다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약간 말이 안 되죠. 그렇긴 합니다. 근데 지금 어쨌거나 미국이 계속해서 국방 방산 쪽에 뭔가 힘을 실어주고 정리하고 뭐 이런 이 분위기들이 글로벌로 따져보게 되면 외교나 아니면 또 군사 구도에 있어서 어떤 변화들을 초래할까요? 예, 일단은 지금 현재는 이제 트럼프가 뭘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레이건 시절을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레이건 때 소련을 군비 경쟁을 시켜가지고 소련이 거의 좀 나가 떨어졌다 이런 생각을 미국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게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드라이브를 막 걸면은 경제 국가들이 쫓아가다가 무너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걸 표현한 적은 없지만 일단은 지금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면은 모든 국가들이 군비를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투자하기가 쉽죠. 우리나라도 뭐 국방 예산 어떻게 올리고 하면 평소에는 늘 깎이던 것이 지금 미국 돌아가는 거 보니까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식의 이제 분위기가 형성되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군비 확장이 좀 되는 시기 되는 거죠. 그런 것은 이제 글로벌 전체로 보면은 무기를 가진 사람이 많으면 위험하죠, 세상이 아무래도. 그렇죠, 위험하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글로벌 역량은 그다지 좋은 건 아닌데 일단 미국은 현재로 되게 급합니다. 무기고가 텅텅 비어 있고 기술적으로도 낙후돼 있는데 미국 세계 제1국가인데 그걸 그대로 뭐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겁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기업인들에게 족쇄와 같았던 배임죄를 폐지하고 경제 형벌도 개선한다고 하죠. 배임죄 폐지는 제게 오랜 수건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래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경제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명대 경영학부 서지용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너무 어려운 내용일 것 같아서 예. 긴장이 됩니다. 예. 오늘 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예 저도 뭐 법 전공한 교수는 아니라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 네. 예, 지금 일단 뭐 정부가 배임죄 폐지랑 함께 110개 경제 형벌을 손보겠다 뭐 이런 발표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 내용들인 걸까요? 예, 정부가 이제 경제 형벌 규제라고 해가지고 그동안에 한 3,300여 개 그 기업 경영에 그 상당히 부담을 주는 그런 그 내용들을 손봐서 우선적으로 110개를 이제 개선하겠다 이런 그 내용들을 이제 발표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기업 경영하는 데 있어서 법 전공하는 분들이 많지 않고 기업 경영자들이 약간 그 리스크를 부담하면서도 기업 가치를 제고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제 회사의 어떤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로 그동안에 사실은 이제 그 여러 가지 피고 입장에서 사실 여러 가지 경영상에 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고 보면 그런 측면에서 이제 환영하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사실은 우려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용 간단하게 보면 이제 1953년도에 배임죄가 도입이 돼서 72년 만에 폐지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오래된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배임죄가 일반적으로 횡령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보게 되면 통상적으로 이제 삼자로부터 그 업무상의 어떤 그 일처리의 위임을 받아서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나 또 삼자의 어떤 재산상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해서 그 일을 맡긴 사람들한테 피해를 가게끔, 그러니까 재산상의 손실을 가게끔 하는 그런 데에 대한 그 적용되는 형법 적용 그 범죄가 이제 그 배임죄죠. 그래서 이제 355조 2항에 규정이 돼 있고요. 5년 이하 그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그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기업 경영하는 분들은 그게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으로 반복적인 어떤 그 주주나 어떤 그 오너 그 경영자의 어떤 그 업무상의 위임을 받아서 자기가 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이러한 그 재산상의 손실 또는 손실 위험을 끼쳤을 경우에는 그 업무상 그 배임이라고 해서 과중 처벌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징역 그 10년 이하, 그다음에 벌금 3천만 원 이하.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담 때문에 경영자들이 그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과감한 투자나 뭐 고용, 계약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그 정부가 발표한 경제형벌 규제 110개에 대한 개선 이거 상당히 환영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대기업 관련해서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게 맞는 것 같은데 솔직히 조그만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냥 좀 이제 주제랑 다를 수도 있지만 그 조그만 기업들 같은 경우 약간 바지 사장 뭐 이렇게 해서 일부러 책임질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그 사람이 다치게 만들고 결국은 뒤에 있는 주주나 실질적인 오너들은 안 다치게끔 세팅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배임하는 게 결국은 대기업들만 이제 뭐 좀 풀어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아까 3,300개라 그래서 야 그럼 사업을 못 하겠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3,300개를 어떻게 알고 그걸 피할 수 있을까? 그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왜 이런 배임죄를 풀어야 되겠다 이런 원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최근 들어서 이제 정부가 상법 개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주 환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동안에 그 소위 말해서 지배구조의 개선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았던 부분들, 소액주주들한테 피해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문제 개선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를 경영상의 난맥을 제시하면서 사실은 그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거에 대해서 정부가 좀 그 상당히 이런 것들을 완화한 어떤 그 전체적인 그 약간의 어떤 당근책이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분명히 대기업의 이런 그 배임죄 해소가 됐을 경우에 우리나라 같이 이제 그 오너 경영자들이 많고
그다음에 사실은 소액 지분을 가지고 주주환원 적극적이지 않고 대기업의 어떤 이익만 좀 원하는 그런 기업 집단이 있다고 했을 때는 또 부작용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 단체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입장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임죄가 사실 주요한 현안이긴 한데 그 외에 뭐 경미한 위반에 대한 형벌 완화라든가 그다음에 그동안에 먼저 형벌을 부과하고 후에 이제 행정 조치하는 거를 역으로 해서 우선 그 형벌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행정 조치 과태료 위주로 이제 제재를 하고 그 이후에도 시정이 안 됐을 경우에 형벌을 가하는 그런 쪽의 어떤 개선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소기업이라든가 법을 잘 모르는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한테는 도움이 분명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무게는 사실 배임죄 폐지에 있지만 경제 개선, 경제 어떤 활성을 위해서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법이라는 어떤 무거운 어떤 그 바위라고 할까요? 그거를 짓눌렸던 그런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은 조금 어느 정도 개선의 여지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배임죄라 그러면은 일단 기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투자를 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때 너 이거 잘못돼서 틀리거나 망치면 너 배임이야. 이렇게 주주들이 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걸면은 당연히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제 좀 공격적으로 투자도 못 하겠고 뭐 이것 재고 저것 재고 뭐 다른 이제 직원들 많이 뽑아가지고 잘못될 만한 거 다 가져와봐.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오너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배임죄를 폐지해 주는 거라면은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뭔가 이렇게 베니핏을 주는 것처럼 하는 형태로 비춰지거나 이러면 이게 되게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되게 이제 주고받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런 느낌이어서. 예, 맞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바터제 같은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이런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뭐 상공회의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이제 배임죄로 이제 피소됐던 그런 경영진들이 이제 무죄로 이제 판결 나는 경우들이 일반 다른 형량의 무죄 판결되는 것보다 2배 정도 높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배임죄라는 게 좀 모호하긴 한데 이 사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 배임죄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횡령죄는 재물과 관련돼서 어떤 탈취나 이런 거에 대한 형벌을 가하는 거고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면서 원래 그 신뢰관계에서 업무 위임을 했던 분들에 대해서 이제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산상의 피해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재산상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도 배임죄로 처벌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경영자 입장에서도 어떤 불확실한 투자를 할 때 이 투자가 잘못됐을 때 리스크가 있어서 오너 경영자의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 위험을 감지하고 투자하는데 위험이 있다는 자체만으로 해서 사실은 배임죄로 처벌을 받는다 그러면은 되게 소극적이 되고 무사한 유죄 빠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할 수가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오너 경영인이 어떻게 예를 들어서 뭐 삼성 같은 경우도 오너 경영인이 뭐 그런 그 형사상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유고됐을 경우에 빠른 의사결정 내릴 수 없는 사람이 없어서 빠른 의사결정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사실은 기업의 어떤 가치 제고를 위한 투자가 잘 미뤄지고 있다. 이런 한테 변명이 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 경영인이라 하더라도 이런 횡령상의 어떤 문제로부터 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의사결정을 오너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저는 긍정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과감한 의사결정 이야기가 나오면서 꼭 같이 거론되는 게 뭐 M&A를 통해서 기업이 계속해서 경쟁력 향상시켜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지금 포괄적인 배임죄 폐지가 되면 M&A 증가나 뭐 이런 부분들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걸까요? 예, 사실은 M&A 같은 경우가 좀 리스크 테이킹하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기업 경영에서 보면 사실 소액 주주들 같은 경우는 결과로 이것을 평가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과정상의 어떤 뭐 합리적인 판단이나 이런 소위 말해서 적극적인 어떤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사실 주주들한테 용서받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시도도 안 하는 거. 그건 사실 배임죄의 무거운 어떤 형벌 때문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되면 그럼 우리나라 꼭 오너 경영인이 옆에 있어서 의사결정 내려주지 않으면 전문 경영인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적인 내용만 그냥 하는 말씀하신 바지사장 역할만 한다 그러면 실제로 경영
현장에 있는 전문 경영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상당히 위축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사실은 좀 중요한 결정을 정부가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또 지금 사회단체나 반대하는 쪽에서는 근데 이렇게 배임죄 폐지를 하게 되면 뭔가 도덕적인 해이 문제도 있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쪽 측면은 또 어떻게 보세요? 예, 배제할 수 없겠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이 전문 경영인들이 자리 보존 오래 하고 싶고 그다음에 임기가 정해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지금 사장직 유지하고 있는데 과감한 투자라든지 어떤 계약관계 체결이라든지 무리한 고용이라든지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순응하면서 만약에 회사상의 손실을 입었을 때 주주가 사실은 그 주주총회에서 이런 내용들을 현안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해임을 촉구한다든가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오너 경영인이 신임을 안 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어떤 본인의 어떤 회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했던 것이 결과가 좋지 않아가지고 자신한테 피해가 돌아온다 그러면 분명히 그렇게 하지 않을 경영인들이 되게 많을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고 특히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금융지주 계열사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이제 사실은 이렇게 계열사 옮기면서 뭐 은행장도 하고 그다음에 증권회사 사장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금융지주사 내에서 신뢰관계 구축해서 좀 보수적으로 경영하려고 하는 경영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그 내수 산업인 금융산업에서 투자를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시장 지배력 가지고 시장 점유율만 유지해도 그냥 앉아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사업 구조에서 제조업 아닌 금융사는 더 그런 도덕적 해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좀 우려되는 상황인 것 같고 정부에서도 그런 걸 우려했는지 대체입법을 마련하겠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체입법이 뭐냐고 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민법이나 증권소송법 즉 집단 소송에 대한 활성화, 간소화 이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증권 소송에 한해서만 집단 소송이 유효했어요. 그것도 이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집단 소송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장치가 마련돼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그 가맹점들이나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이 독과점 이슈로 해서 집단 소송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잖아요. 소송에 나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그런 것들이 대체 입법으로 마련이 된다 그러면 충분히 경영진들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이라 그래서 식품위생법, 근로기준법 이런 엄청 다양한 분야의 법을 갖다가 다 수정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이 중에서 실제 저희가 이제 사업하는 사람은 다 아니니까 저희한테 실제로 임팩트가 있을 만한 법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대부분은 근로자니까 근로기준법 이런 거라거나 공중 식품위생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저희 생활에 뭔가 법이 바뀜으로써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이러는 게 있을까요? 예, 대체적으로 하면 예시를 들면은 형벌 수위 조정하고 일부 폐지하는 것 중에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적으로 그 직원분들이 사내에서 식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식당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갖춰져 있어요. 외부에서 식사 안 하시고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이 많은데 대규모 급식소나 급식소에서 그러니까 사업장에서 조리사나 영양사를 미고용했을 때 징역형 형량을 3년이었었거든요. 사실 저 이것도 과태료 정도 하면 되지 그거를 3년씩이나 했을까 너무 과하지 않을까 생각이 있었고 그것도 이제 1년으로 낮췄고 실질적으로 이제 최저임금법 위반, 그러니까 이제 중소기업일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사업주가 일괄 처벌되던 제도를 충분한 주의 의무 다한 다음에도 개선이 안 됐을 경우에 그런 어떤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거. 그러니까 일단 주의 경고를 주고 그래도 제대로 시행이 안 되면 어떤 과태료나 이런 벌금 위주로 진행을 한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징역형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는 게 사실은 그 법에 잘 모르는 기업 경영자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이게 이제 고의성이 있느냐가 사실은 문제거든요. 이제 고의성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도의 어떤 무거운 형량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결과적으로는 기업 현장에서 이렇게 유고가 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우리 경제에 미친 파급 효과가 더 크다고 봤을 때는 상당히 이런 점은 좀 개선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근데 좀 계속 도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지금 형벌이 과했던 것도 알겠고 그래서 과태료로 좀 가겠다라는 것도 알겠는데 근데 만약에 또 과태료로 가게 되면 그 전에 비해서 갑자기 가볍게 느껴져서
부작용으로 더 많은 위법 행위가 늘어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사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담 경감하고 뭐 중소기업이 어떤 기술 혁신이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경제 형벌 규정을 한 30% 정도 완화시켜 주겠다 취지였는데 자꾸 걸리는 생각이 대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기업의 기업 집단이라고 이제 분류가 돼 있는데 이런 분들이 사실은 오너 지배자, 오너 경영자고 그 후대 이제 상속하신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과연 이런 그 형벌 그 개선에서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오너 경영자들이 업무를 이제 어떤 그 재산 본인의 어떤 의사결정을 미루고 전문 경영한테 미루고 그거를 사실은 본인의 책임이 아니었다.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소액주주들한테 이제 면책을 받게 되는 하나의 계기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본인이 예를 들어서 지배구조나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뭐 일감 몰아주기, 계열사 몰아주기, 특정 어떤 이해관계자들한테 일감 몰아주기에서도 사실은 그 회사의 어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투자 과정에서 이루어진 내용이었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고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따져보기 되게 어렵거든요. 이게 미필적 고의라는 측면에서도 보면 해결하기 어렵거든요. 그럼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저는 사실 그래서 이러한 법안들이 모든 기업 집단에 적용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매출액 기준이나 이런 그 기업 규모를 판단해서 중소사업장이라든가 소상공인 위주로 먼저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다가 이게 연착륙이 된 다음에 조금씩 기업 규모를 높여가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걸 전부 다 한 번에 푸는 건 거죠? 이게 지금 특별히 법안 자체는? 뭐 정부에서 얘기할 때 이게 기업 집단에 대한 그 뭐 제한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총괄적으로 아마 적용되는 것 같은데 아마 이런 그 사회 단체에서의 어떤 지적이라든가 또 기업 집단에서의 어떤 재벌 상속 문제에 대한 어떤 부작용, 그다음에 우리나라 고유한 어떤 재벌이라는 것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제대로 주주환원 못 받는 문제점 이런 것들이 계속 논의가 되면 아마 정부에서도 후속 조치로서 경제형벌 합리화 2차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 이런 부작용들 그럼 제하고 교수님 생각대로 좀 중소기업들 먼저 그리고 뭐 소상공인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경제 살리기에 정말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까요? 예, 지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런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기업들은 이제 뭐 자문 변호사라든가 그 여러 가지 그 정부의 어떤 규제 법안에 대응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잘 마련이 돼 있어요. 근데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런 여력이 없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든가 최근에 뭐 노란봉투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노동자들을 위한 현안들 법제화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과거에는 없었던 것들이 갑자기 생겼을 때 뭐 고의가 있었던 건 아니고 늘상 해왔던 대로 기업 경영하다가 그런 어떤 그 송사에 연루가 됐을 때 기업 경영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근로자들도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 장치가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 참 놀라운 힘을 보여줬는데 이 힘을 저희가 앞두고 휴일에 들어가네요. 그러게요. 어떡하죠? 이제 기세를 못 살리고 이렇게 근데 혹시 모르죠. 뭐 그 쉬는 동안에 뉴욕에서 무슨 일이 생겨서 소행성 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게 요즘 같으면 계속 환율 얘기를 저희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외환보유고 발표가 있더라고요, 내일. 네. 그래서 외환보유고가 진짜 많이 줄면 더 막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히려 좀 저희가 외국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어제 뭐 저희가 부동산 얘기도 했지만 환율 부분이 이제 해외 투자에서 가장 중요하니까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쉬는 동안에 환율 계속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머니씨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에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긴 추석 연휴를 보낸 후 다음 주 금요일인 10월 10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풍성하고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